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싱글로 돌아와 6살짜리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상대방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곱지 않길래 아예 행동으로 대갚아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화려하게 제 삶으로 복귀를 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그 화려한 복수극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스펙이 나름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좋은 자리로 소개팅 주선이 들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변호사였고 전 대기업에 다니며 월급 빵빵하게 받는 사람이었기에 둘 다 나름 조건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 다 직업 빼고도 잘 맞는 게 많았어요. 식성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대화가 잘 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는 게 많았기에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남편은 자상했고 크게 모난 부분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꽤 유쾌한 사람인지라 같이 있으면 웃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였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깔깔거리며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한 3년까지는 정말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남편과 노는 게 더 재밌을 정도로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제일 친한 친구로 삼으며 잘 지냈어요. 아니,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결혼 후 3년 정도 같이 살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행복해했고 출산 전까지 거의 절 여왕님처럼 떠받들듯 대해줬죠. 출산 휴가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몸에 무리가 가는 날엔 아침 저녁으로 몸이 부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늘 제 온몸을 주물러주기 바빴어요. 여보, 그만 주무르고 얼른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 부은 팔다리 주물러주느라 당신이 오히려 더 붓겠다. 차라리 내가 붓는 게 낫지. 난 당신 이렇게 온몸 땡땡해지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아가야, 우리 마누라 조금만 고생시켜라. 이 아빤 엄마 편이야. 뭐야 유치하게. 우리 아들 벌써부터 뱃속에서 질투하겠다. 질투하라지 뭐. 난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애정 표현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하고 음식도 만들어다 바치는 진짜 스윗한 남편 중에서도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남편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저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랬기에 사랑받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이 결혼 생활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깨지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출산 이후 딱 1년 지나니까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애 낳고 1년 정도 지났으면 몸이 좀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몸이 허구한 날 더 찌는 거 같냐?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니 전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쁘다, 사랑스럽다 해주던 사람 입에서 상상하지 못한 비방의 말이 나왔는데 어느 누가 안 놀래겠어요?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조짐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산을 한 이후부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TV만 틀면 여자 아이돌 영상들을 보고 있고 드라마 같은 데서 예쁜 여배우가 나오면 늘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 예쁘다 예뻐. 아유, 우리 마누라도 좀 저렇게 예뻤으면 좋겠네. 우리 마누라도 저렇게 예쁠 때가 있었는데. 당신 옛날엔 내가 제일 예쁘다더니 변했어. 이젠 나보다 저 아이들이 더 좋은가 보네. 처음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가볍게 웃어 넘겼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 남편의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엔 아예 제가 거실에 있으면 운동하는 영상을 떡하니 틀어놓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당신 저것 좀 보고 따라해봐. 이제 애도 다 낳았는데 살 좀 빼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찐 채로 살 거야? 아주 굴러다니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그냥 듣기만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길래 바로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체력으로도 애 돌보는 거 힘든데 여기에서 살을 빼면 나 애 감당 못해. 그리고 지금 운동하고 애 볼 시간이 어딨어. 당신 애 낳기 전이랑 애 낳은 후가 얼마나 다른 줄 알아? 애기 낳으면 자기가 애 다 볼 것처럼 하더니만 애기 우는 소리만 들려도 귀 틀어막고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가 노는 주제. 그럼 나 운동할 테니까 나 운동하는 동안엔 당신이 애 돌볼래? 자기는 나보다 더 배불뚝이면서 왜 나보고만 운동하래? 나도 조인성 강동원이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야, 내가 너랑 같아? 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고 넌 지금 집에서 쉬고 있잖아. 애 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살도 안 빼고 게으름 피우면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 뭐? 그럼 네가 애 키워봐. 집에 와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소파에 들어누워선 맨날 여자 연예인 영상이나 보는 주제에 당신이 애 기저귀를 한번 갈아줘봤어? 아니면 분유를 타서 먹여봤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야, 그런 건 너 임신했을 때 내가 다 했잖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 다 하면서 떠받들어줬으면 된 거지. 뭘 바래 이 사람아? 그리고 영상 보는 거? 그거 나 위에서 보는 건 줄 아냐? 너 위에서 보는 거야. 너 그거 보고 자극받아서 살 좀 빼라고. 너 계속 그렇게 살쪘다가 굴러다니면서 애 보게 생겼어. 이 비계 덩어리야. 아휴, 됐어.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야, 됐어. 애 울잖아. 빨리 젖병이나 물려.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진짜 이때는 어찌나 서러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변한 행동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만 갔죠. 어느 날은 진짜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나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의심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남편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열이 나는데요. 그날은 남편이 웬일로 결혼하고 나서 아주 오랜만에 저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온 날이었어요.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왔길래 뭔가 하고 봤죠. 근데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들려주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 선물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거 내가 당신 주려고 사온 거야. 한번 봐봐. 당신 무조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뭐? 갑자기 웬 선물? 그렇게 나 구박할 때는 언제고 웬일로 선물을 다 사왔대? 우리 남편이 드디어 철 좀 들었나 보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옛날의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분 좋게 그 쇼핑백들을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원피스부터 시작해서 샤랄라한 브라우스, 치마 등등이 가득 들어있었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같이 다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SS 사이즈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키가 162cm인데 임신 전에는 51kg으로 마른 체형을 유지하다가 출산을 한 이후로 몸무게가 70kg로 통통하게 쪄있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입을 수 있는 수준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옷은 제가 살찌기 전에도 입지 못하는 사이즈였어요.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사이즈를 작게 사왔길래 물었죠. 여보,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이거 다 내 거 맞아? 나 이거 못 입어. 왜 못 입어? 입으면 되지. 당장 지금부터 살 빼서 그 옷에 몸을 맞춰 입어. 내가 조만간 당신 옷장에 있는 그 거적대기 같은 것들 싹 다 버려버릴 거니까 당장 살 빼서 그 옷들로 싹 바꿔 입어. 제발 나도 여자랑 살자, 여자랑. 뭐야? 아니 그럼 당신 일부러 지금 이 옷들을 사온 거야? 나 살 빼라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잔인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나만 아줌마 됐니? 나만 엄마 됐냐고. 너도 아빠 됐고 너도 아저씨잖아. 야, 너랑 나랑 똑같냐? 남자는 매력만 있으면 되지만 여자는 그냥 무조건 예뻐야 하는 거 몰라? 난 아저씨라도 아직도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흘기들기 쳐다봐. 왜 이래? 아, 하여튼 난 진짜 예쁜 여자랑 살고 싶다, 여보야. 제발 살 좀 빼라. 저는 남편의 말에 진짜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못난 걸까 싶은 마음에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 올라오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입으라고 사온 옷들을 싹 다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버리는 거였죠.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벌이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막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야, 그만해. 그만 자르라고. 나 이거 놓으라고. 이깟 옷 어차피 못 입어. 아니? 안 입어. 정 이 옷이 아까우면 너나 입어라, 이 자식아.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찮은 천조가리가 된 옷뭉치를 들어다가 남편 면상에다가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 혼자 냅두고 아기를 데리고는 친정집으로 가버렸죠. 당시에 근데 남편은 저희 집안엔 꼼짝도 못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 상당히 엄하신 분인데 워낙에 성격이 대쪽 같으신 분이라 결혼 전부터 남편이 조금이라도 예의 없는 모습이 보이거나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올 때면 따끔하게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아빠만큼은 정말 끔찍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아빠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빠가 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경제력 때문에 저희 아빠를 더 어려워하는 것도 있었죠. 사실 결혼할 당시 남편 쪽은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시댁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냥 한 달 장사해서 한 달 벌어먹고 사는 수준이었죠. 그나마 남편이 그 집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혼자 변호사로 출세한 거였기에 결혼할 당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어도 본인은 돈을 그리 많이 버는 편은 아니었지만 원래 친가 쪽이 잘 살아서 재산을 물려받은 게 있었기에 서울 강남권에 건물만 두 채에 경기도 쪽에도 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당시에도 집을 저희 집에서 해주고 혼수를 거의 남편이 겨우 변호사로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장만해서 들어온 거였죠. 근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 저희 집안에서 많이 보태줬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저희 아빠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중 누구도 남편이 눈치 보게끔 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만 사위사랑은 장모밖에 없다라며 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셨고 아빠도 엄할 땐 엄해도 항상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정말 눈치 볼 이유가 없었죠. 근데 원래부터 남편이 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스타일이라 알아서 그렇게 설설 기더라고요. 이건 제가 결혼 준비 전부터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제 아빠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좀 안타깝고 안쓰러웠는데 남편이 절 무시하기 시작할 이후부턴 그게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날 무시하는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 아빠 찬스를 쓴 거였죠. 저는 친정집에 가서는 남편이 저에게 행동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했고 역시나 저희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자기 딸이 사랑받아도 부족할 판에 그런 대접을 받고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어요. 저는 친정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문자 하나 달랑 해놓고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린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 친정이야. 나랑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그동안 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거 내 앞에서 싹싹 빌고 우리 아빠한테 혼날 각오하고 오고 그거 다 싫으면 그냥 이대로 이혼해. 나 계속 이렇겐 당신이랑 못 살아.
저는 이때 친정까지 가면서 이혼까지 각오를 하고 간 거였기에 비장한 말투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랑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지 그날 저녁에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은 결코 쉽게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정말 화가 잔뜩 나서 이 사람을 쉽게 들여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부터 무릎 꿇으며 저희 아빠한테 사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감히 내 딸을 무시래? 살쪘다고 창피를 줘? 나는 내 딸 자네 같은 인간한테 절대로 못 보내네. 나 당장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썩 꺼져. 돌아가. 넌 내 딸 절대로 못 본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다신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믿어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바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공주 대접하면서 제 마누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좋아. 자네 그 말 정말 지킬 수 있나? 그럼 내가 정말로 지켜볼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딸 오늘 이후로 집에 데리고 가면 그동안 내 딸한테 다 밀어놨던 빨래 청소, 모든 집안일, 그리고 육아까지 자네가 어떻게 같이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고하게. 임신 중에만 잘하면 뭐하는가? 출산 이유가 더 중요한 거 몰라? 어떻게 출산 이후에 애 보는 거, 집안일 하는 거, 밥하는 거 그걸 죄다 마누라한테만 맡기고 애 똥기저귀 하나를 안 갈아줘? 그게 남편인가? 어? 내 딸 종살이 시키려고 데리고 갔는가? 오늘부터일세. 자네한테 전부 다 하라는 소리 아니야. 같이 해, 같이. 부부가 애도 같이 보고 집안일도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말했다간 자넨 그날로 아웃이야. 인격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말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면 자네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알아들어? 예, 장인어른. 전부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으면 내 딸한테 싹싹 빌고 용서 구하고 데리고 가. 아빠는 여기까지 하고는 저희 둘이 있을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저와 남편 둘뿐이었죠. 남편은 다시 한번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손까지 싹싹 빌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난 당신이 예쁘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아니, 내 말은 지금도 너무 예쁘긴 한데 그때 우리 연애 때 당신 모습이 그리워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로 이제는 당신 정말 다시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줘.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정말이지. 진짜야,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빨리 우리 집에 가자. 당신이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 후회했어. 나 진짜 당신 힘들게 안 할게. 미안해, 여보. 남편은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고 다시 한번 또 절 함부로 대하면 그땐 정말로 이혼 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정말로 다시 예전처럼 저한테 노력을 좀 하는 듯 했습니다. 살림도 같이 하고 육아도 함께 하려고 했고 아빠의 말대로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집안일 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아빠한테도 보내곤 했었죠. 그리고 전 그게 정말로 절 사랑해서 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진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남편은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로 정신을 차리고 저한테도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마음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는 겉으로 봤을 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잘 지냈고 남편이 결혼 초반처럼 저한테 아주 잘하지 못해도 보통의 남편처럼은 했기에 결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만 지내던 평범했던 날에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시모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냥 신장이 안 좋은 수준도 아닌 신부전증 말기에 거의 다 다다른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원래부터 시모는 신장이 좀 약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식당 일을 하면서 몸에 무리가 간 건지 신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만 몸이 무거운 듯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전에보다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힘들어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이나 저는 그게 신장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힘들어지셨나 보다 싶어 보약도 사서 먹여드리고 영양제도 이것저것 사다가 드렸었는데 그래도 좀처럼 회복이 안 돼 혹시나 몰라 병원에 가봤더니 그게 전부 다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시모의 수준은 신장 이식까지 해야 하는 수준이었고 수술 전까진 투석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는 거였죠. 시댁이나 저희 부부 모두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닥쳐온 거라 모두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빨리 현실을 자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신장 공여자부터 찾아야만 했는데요. 신장 공여자 기준은 이러했습니다. 신장 공여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수술적, 면역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봐야 하는데요. 신장 기증자의 경우는 16세 나이부터 65세 사이의 연령이어야 하며 신체 검사를 통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장 이식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어야 했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나 신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본인 스스로 기증을 하겠다고 나서더라도 아주 디테일한 조건들이 또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같은 신장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각종 감염병, 악성 종양, 결핵 등의 질환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신장의 기능 역시 모든 게 정상적인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어야만 했죠. 또한 면역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했고요. 기증자나 수혜자끼리 서로의 면역 체계가 되도록이면 일치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은 혈액형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혈액형 조건은 거의 같은 혈액형끼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수혈자가 A형이면 기증자 역시 A형 또는 O형이어야 하고 수혈자가 B형인 경우 기증자 역시 B형 혹은 O형이어야 합니다. 또 수혈자가 AB형일 경우엔 기증자는 A형, B형, AB형, O형 모두 가능하고 수혈자가 O형인 경우엔 기증자도 O형만 가능했죠. 이를 검사하기 위해선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서 소변 검사, CT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기증자를 가족들 사이에서 찾는 게 빠르기 때문에 절 포함해 시아버지와 저 남편 이렇게 셋이서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큰 고민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시모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부는 기증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결국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저만 딱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정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몸의 일부를 떼서 남에게 준다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만약 저희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면 전 고민도 없이 바로 기증을 해드렸을 거라 시모도 같은 부모라고 생각하며 저의 신장 한쪽을 떼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신장을 떼어주기로 한 날부터 시댁에서는 경사가 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직 수술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들은 마치 뭐라도 해결된 마냥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한테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몸에 좋은 건 다 가져다가 먹이는데 이때만큼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예, 아가,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선뜻 이렇게 기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가 그래도 인생을 아주 헛산 건 아닌가 봐. 이렇게 너 같은 귀인을 만났으니 말이다. 내가 정말 너한테 잘하마.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여보. 빨리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다 사줄게. 아니지, 이럴 게 아니라 당장 가서 아예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것저것 신장에 좋다는 거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우리 다 먹자. 내가 엄마랑 당신한테 다 해줄게. 아이 참, 난 괜찮으니까 어머님이나 해드려. 어머님, 신장 이식 받으시면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는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라도 기증이 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오히려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술 때까지 몸 관리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신장으로 드릴게요. 고맙다. 고맙다, 아가. 정말 너 같은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니? 어디 있어? 난 정말 큰 복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복이 크다, 커. 시모는 눈물을 줄줄 흘려가며 연신 고맙다고 했고 남편 역시도 고맙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본격적인 수술 준비에 들어갔고 시모와 저는 수술에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둘 밟아가면서 수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순탄하게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수술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수술은 전혀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 무식한 인간들이 자기 무덤을 아주 제대로 팠거든요. 수술을 하기 위해선 수혜자는 이틀 전에 입원을 해야 하고 공여자는 하루 전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을 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시모가 먼저 입원을 했을 때 제 핸드폰으로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죠. 애미야, 나다.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남편한테 조금 전에 연락받았어요. 입원 잘 하셨다고요? 오늘은 어머님 아들이 옆에 꼭 붙어 있어 줄 거니까 남편이랑 병원에서 하루만 잘 계세요. 내일은 제가 또 가니까 내일 뵙고요. 그래. 고맙다, 애미야. 넌 내일 입원 날짜인데 준비는 잘했니? 아들을 뭐하러 보냈어? 너도 준비할 거 많고 바쁠 텐데 너랑 같이 있지. 덕분에 난 입원 잘했다. 근데 아주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구나. 내가 너한테 신장을 받는다는 것도 참 미안하고 내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들뜨기도 해서 말이야. 근데 수술이 잘 안 될까 봐 또 힘든 마음도 있네. 나 정말 살 수 있겠지? 지금 아들 잠깐 저녁 먹고 오겠다고 나간 사이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또 내가 마음이 안 놓이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탈 없이 잘 될 거고 어머님도 건강해지실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또 아무 이상 없었으니까 내일 모레 수술만 잘 끝나면 어머님도 저도 다 괜찮아질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마음 심란하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그럼 제가 내일 갈게요. 그래 고맙다 얘야. 내일 보자. 너도 푹 쉬거라. 네, 어머님.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며 한참 넋두리를 했습니다. 당시엔 정말로 제 부모처럼 시모를 생각했기에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이나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결국 시모를 한번 눈으로 보고 안심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 병원으로 찾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그 병원에 감으로써 저는 제 인생을 완전 지옥이 될지도 몰랐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었답니다. 아이는 미리 친정에 맡겨두었기에
저는 마음 먹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걱정 어린 마음에 발걸음이 급해져 얼른 시모가 있는 병실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침 병실 앞으로 가니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반가워 얼른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거의 숨을 멎을 뻔한 걸 간신히 참아야만 했죠. 병실 사이로 들리는 소리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알던 시모와 남편의 대화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살벌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야, 내가 아까 혹시나 애미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쩌나 걱정돼가지고 전화해서 좀 앓는 소리를 했는데 말이야. 아주 제대로 마음 먹고 있더라고. 내일 아무 문제 없이 수술될 것 같다. 아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너도 나도 참 고생했다. 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 진짜 그 뚱뚱한 거랑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냥 돈 보고 살까 싶었는데 나도 뭐 이만하면 변호사 월급 빵빵하게 받으니까 아쉬울 것 없고 그깟 빌딩 나중에 유산으로 받아봤자 관리가 더 귀찮을 거야. 그리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나 이혼하면 벌써부터 선자리가 아주 주르륵이더라고. 엄마 수술만 잘 끝나면 나 바로 저 뚱땡이랑 이혼하고 새 인생 살 거야. 아유, 빨리 수술 끝내라. 그러니까 말이다. 너 그냥 걔랑 살기 싫다는 거 억지로 살게 하느라 나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잘 됐지 뭐. 나도 저거 신장 하나 나한테 떼주고 나서 반쪽으로만 사는 며느리 언제 아플지 몰라서 싫다. 너도 이혼하는 거 처신 아주 잘하는 거야. 제가 언제 아플지 아니? 이런 기증수술이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 변호사니까 잘할 거 아니야. 이혼 소송 제대로 준비해놓고 어느 정도 수술하고 나서 시기 됐다 싶으면 바로 갈라서. 알았지? 알았어 엄마. 이야, 우리 엄마 아픈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너무 좋은데? 빨리 수술만 잘 끝나라. 문틈 사이로 들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게 식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신호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리에 힘을 빡 주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한 뒤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병실 문을 확 젖히고는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까 어머님 전화 받고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마음은 좀 어떠세요? 이제 좀 진정이 되셨어요? 애미야, 너 갑자기 왜 왔어? 내일 올 텐데 뭐하러 벌써 와? 집에서 쉬지. 아유, 어머님 전화 받고 걱정이 돼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냥 왔어요. 그러니? 아이 참,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구나. 근데 혹시 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무슨 소리 들은 건 아니지? 네? 무슨 소리요? 저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제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자 이 두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당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있었죠. 잔뜩 긴장한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제대로 좀 약을 올려줘야겠다 싶어서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시모에게요. 어머님,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 그래, 물어봐라. 있잖아요. 어머님은 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야 당연히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아들보다도 나아. 우리 아들 봐라. 뭐 볼 게 있니? 변호사라는 거 말곤 보잘것 없는데 그런 애랑 같이 살아주는 우리 며느리도 최고고 이렇게나 신장이식 해주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서는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어머,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이 정말 소중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진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머님. 저 너무 설레는 거 있죠? 그래. 고맙다, 우리 아가. 정말 너밖에 없어. 근데 너 정말 못 들은 건 아니지? 혹시 뭐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우리 대화 소리를 들었다거나 말이야? 네? 두 분이서 한 대화요? 저 전혀 못 들었는데요. 뭐 제가 들어야 할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하는 게 있었나? 저 정말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어머님. 뭐 들어야 하는 거면 지금 알려주세요. 저 궁금해요. 아유, 아니야. 너 얼른 들어가 쉬어라. 내일 보자, 아가. 네, 어머님 지금 보니까 얼굴이 아주 좋은 게 수술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도 잘 있어? 저는 뻘쭘하고 어색하게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인사라고는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 다음 날 행동으로 옮겼죠.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눈앞에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실 건가요? 네, 저는 아닙니다. 지옥인 걸 뻔히 아는데 간다면 그건 미련퉁이도 그런 미련퉁이가 없는 거겠죠. 저는 안 갔습니다. 병원으로 아예 가질 않았어요. 입원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는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집에 있는 제 짐과 아이 짐만 다 빼서 친정으로 가버렸죠. 입원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타나지 않자 그때부터는 제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전에도 이미 전화가 몇 번 왔었지만 제가 받지 않고 있었는데 입원 시간이 지나니 그때부터는 정말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한참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쯤에서는 좀 받아줘야겠다 싶어서 입원 시간이 약 1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아가, 너 무슨 일 있니? 왜 병원에 안 와? 연락도 한참 안 되고. 어디야? 언제 오는 거니? 네. 어머님,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시모에게 타이르듯 얘기를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시간이 지나도록 가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에미야, 너 왜 이렇게 안 와? 무슨 일 있는 거야? 일이 좀 길어지니? 아니 무슨 일이길래 입원 시간도 못 맞춰. 에미 걱정된다. 어머, 걱정되세요?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번 시간은 좀 더 늦춰볼 테니까 얼른 와라. 시모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지만 애써 눌러 참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진짜를 터뜨리기 위해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모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았어요. 네, 어머님. 왜 자꾸 전화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갈 건데. 노인네가 왜 그렇게 보채요? 좀 기다리세요. 애미야,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보채는 게 아니라 대체 무슨 일이길래 늦는 거니? 이 애미, 네가 너무 걱정된다. 진짜 어머님, 그렇게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걱정돼. 아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보여드리는 수 밖에요. 지금 남편이랑 같이 계시죠? 애 아빠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거 보세요. 저는 이 말만 하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딸랑 하나 보냈죠. 그리고 그게 뭔 줄 아세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문자로 보낸 사진을 보자마자 역시나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사진은 바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이혼 서류였거든요. 당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야? 무슨 경우긴
내 인생 구제하는 경우지. 내가 거기가 시궁창인 줄 모르고 미련하게 몇 년을 살 부대끼고 살고 내 신장까지 내줄 뻔했지 뭐야?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해. 야, 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당장 작성해서 제출해. 당신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말이야. 어제 니들이 하는 대화를 다 들어버렸네? 진짜 병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니들은 아웃이야. 내 신장 절대 못 줘.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대화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 둘은 완전히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싹 다 무시를 했죠. 저는 친정집에 가자마자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해주었어요. 역시나 저희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연락을 한참 받지 않자 남편은 집에도 제 짐이 다 빠진 것까지 확인하고는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은 저희 집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아빠가 그 인간이 눈에 보이자마자 곧바로 패대기를 쳐버렸거든요. 대신 이혼 때 불리하게 적용될까 싶어 아빠는 그 인간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패대기를 치고는 잠깐 뒤로 물러난 사이를 틈타 현관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절대로 열어주질 않았죠. 그때부터 남편 쪽은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하며 신장을 달라고 졸라댔고 제가 신장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이혼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저희는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송에서도 전 아주 속 시원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멍청한 인간들이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나면서 신장 달라고 떼쓰는 통화 내용과 저한테 보낸 문자를 법원에 제출하니 그게 저한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먼저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네가 감히 신장 준다고 하고서 톡 껴? 당장 신장 내놔. 우리 엄마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우리 엄마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내가 왜 책임지니? 장기 기증은 순전히 다 내 마음이야.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승질을 부려? 그리고 뭐 나한테 신장 맡겨놨어? 어디서 내놓으라 말아야? 그렇게 신장 찾고 싶음 딴 데 가서 알아봐. 나한테 신장 뺏어가선 이혼하겠다고 하는 인간한테 신장 내주는 멍청이가 어디 있니?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문제로 전화해봐. 그땐 나도 안 참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이런 대화에도 남편과 시모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엔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돈 줄게. 돈 준다고. 지금 신장 기증자가 없어서 나 죽게 생겼어. 너 신장 하나로 살아도 충분하잖아. 나 죽기 싫다. 당장 신장 내놔. 내가 네 신장 산다고. 어머, 어머님, 영화를 너무 보셨나 보다. 세상에 돈 받고 신장 파는 인간이 어딨어요? 어머님 조폭이에요? 제가 그쪽 아들한테도 얘기해놨는데 한 번만 더 나한테 신장 달라고 전화만 해봐요. 앞으로는 다신 전화 안 받습니다. 이렇게 통화한 내용만 봐도 이미 충분히 저한테 유리한데 이들은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여보, 1억 줄게. 제발 신장 좀 줘라. 1억 받고 신장 주고 나면 깔끔하게 헤어져 줄 테니까 1억에 신장 내놔.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니 당연히 이혼은 저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아이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위자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죠. 이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댔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쪽 같은 저희 아빠가 또 한 건을 하셨거든요. 이건 아빠와 저의 합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병원에서 이 둘의 대화를 들으며 심상치 않은 게 들렸을 때 곧바로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했었어요. 초반이 좀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둘이 저한테 어떤 만행을 저지르려고 했는지도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이었죠. 저희 아빠는 그 파일을 저한테 받아가더니 그걸 아주 제대로 활용을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바로 저와 함께 남편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그 사무실 문 앞에 그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는 그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 녹음 소리가 워낙에 컸기에 남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나왔고 제발 꺼달라며 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이혼도 다 끝난 마당에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세요? 당장 꺼주십시오. 당장요. 자네, 이혼도 다 끝난 마당에 왜 아직도 내 딸한테 연락해서 신장을 달라 마라 난리를 치나? 내가 한 번만 더 내 딸 괴롭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이야, 너희 사무실에서 별명이 소패라며? 소송 맞는 것들 족족 다 패소한다고 해서 소패. 어쩌냐 이제? 망신살까지 제대로 뻗었으니 너 일하긴 글렀다. 어차피 너 딱 보니까 능력도 없어서 곧 잘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 딸 괴롭게 한 대가 어디 한번 톡톡히 받아봐라.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신 연락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신장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요. 제발 꺼주세요. 제발요. 저 진짜 잘립니다. 이미 지금 사무실에서 수군거리고 난리 났다고요. 정말이야? 너 그럼 각서 써. 내 눈 보는 앞에서 각서 쓰고 그거 공증 받아놔. 네가 변호사니까 이 각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진 네가 잘 알겠지? 당장 내 딸한테 연락하지 않겠다. 얼씬도 하지 않겠다. 각서 써. 그럼 꺼줄게. 네. 쓰겠습니다. 남편은 우습게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못했죠. 어떤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대담하게 큰일도 쳤다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는 이상 그 어떤 대처도 못할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은 그 뒤로는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남편의 지인과 연락이 다 듣게 되었는데 남편은 결국 그 뒤로는 사무실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녹음본 역할도 컸지만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여전히 기증자를 찾지 못해 계속해서 투석과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정말이지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제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내놨던 집도 다 팔고 그냥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어요. 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처음엔 배신을 당한 아픔이 너무 커서 복수의 기쁨을 누리기보단 슬프고 허탈한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잘 극복해서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해서도 저는 직장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싱글로 돌아가면서 더 일에 집중하고 육아에 집중하면서 멋진 커리어 우먼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이들의 망함을 보면서 난 진짜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부디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